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국어 드림 두 번째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양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먼저 국어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환한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지금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는데 느껴지시나요? 자, 국어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은 국어는 땡땡이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국어는 선생님 생각에 고전문학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로 생각해봤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묻더라고요. 어학당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궁금하냐 했더니 관공서 가도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너 이 사람 아냐?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군지는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짐작되시겠어요? 바로 홍,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동. 누굴까요? 바로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국어를 홍길동이라고 한 이유는요, 홍길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누구든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름 홍길동, 신청이, 춘향이 이런 이름이겠죠. 국어는 홍길동이다.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일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참견하고 또 해결해주는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말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어는 홍길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어떤 답답함이 있거나 내 뜻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홍길동을 불러보시고 좀 더 국어를 자주 신출귀몰 하듯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문장을 택해봤습니다. 국어는 홍길동이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책을 먼저 소개해주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1주차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요만큼 진보를 했어요. 유튜브 채널 처음 이용해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퍼가기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잘 인식을 해서 그 부분 개선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모습이 50분 내내 나와서 강의를 한다면 이거는 실시간 수업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요점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선생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서 느낀 것이 이번 주에는 파워포인트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책을 소개하고 파워포인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추천할 오늘의 책은 제목이 뭐뭐뭐의 뭐뭐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앞에 있는 수식어는 당신들이고요. 이 수식어를 받는 말은 천국. 자, 같이 읽어보세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을 소개해준 3대라는 책을 추천했는데요. 이 당신들의 천국은 50년 전의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대가 550쪽이었다면 이 책은 450쪽 분량의 장편 소설이죠. 이 책을 소개해주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쓰였지만 이 책은 작은 사슴의 마을이라고 하는 소록도, 즉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인류 역사상 없어질 수 없었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형상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의 시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 소설에서 굉장히 격자 소설, 다 시점을 보여주는 소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만약 454쪽을 쭉 읽어가신다면 정말 우리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상급이다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고요.
1970년, 즉 5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휘도 어려운 것이 있고 상황이라든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인권이 유린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정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국어를 홍길동처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도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화여고 교사임을 증명하는 교사 신분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런 신분증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과거에는 꽤 젊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교내를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엎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내용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혹시 난 다 아는 내용이다 싶은 사람은 학습지를 받아서 푸시고 정답 확인하시고 패스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사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 수업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타임으로 50분 꽉 채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프레젠테이션 수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드림 2주차 문학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지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학습지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서정 갈래에 대한 5장이고요. 두 번째는 서사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5장으로 나갑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홍길동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자유자재로 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학을 배우는 건데요. 일단 갈래는 예술의 한 갈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예술이 있지만 문학은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한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 문학이 있고 기록되기 이전에 구비 문학이 있었다. 구비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기 때문에 구전 문학이라고도 하고 구비 전승되는 어떤 문학의 좀 더 원형적인 형태의 문학을 말한다.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 문학 속에 한국 문학이 있는데 혹은 한국 문학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세계 문학으로 우리가 뻗어나가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한국 문학일까? 한국 사람의 삶을 표현한 것이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럼 외국인이 쓴 한국말로 된 문학은 한국 문학인가요? 아닌가요? 혹은 한국 사람이 영어로 표현한 문학은 한국 문학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한국인의 정서를 한국말로 표현한 것이 한국 문학이죠.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확장되고 있죠.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인이 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된 우리의 정서라면 그것도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장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해진 여기까지가 한국 문학이고 여기서부터는 한국 문학이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확장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이것은 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류인데요. 일단 고전은 개화기 이전에 지어진 소설이죠. 현대문학은 근대를 거치고 나서 지어진 문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 사이에는 사실 근대, 개화기 문학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과 서사, 산문과 운문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서정은 노래하기, 리듬이 있는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서사는 플롯,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산문과 운문은 일단 운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문과 운문으로 분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갈래를 크게 교과서에서는 4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노래하기, 즉 시와 같은 장르죠. 이야기하기, 소설 같은 장르입니다. 보여주기는 인물이 행동으로서 직접 보여주는 장르인 극예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직접 말하기는 지은이가 서술자나 시적 화자를 빌지 않고 자기 입으로 자기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말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술 갈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학이라는 개념은 시, 소설, 희곡, 그 다음에 교술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정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노래하기의 표현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주관적인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 이게 중요했죠. 함축이라는 것은 직설적이거나 설명적이지 않고 뭔가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서 압축을 해서 운율, 즉 리듬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 그림 그려지듯이 어떤 감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문학이 되겠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이은미 선생님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일단 어떤 우문, 단어, 구절, 문장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리듬이 형성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외형률도 있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재율도 있습니다. 현대시들은 대체로 내재율을 갖고 있고 시조와 같은 정형시들은 바깥으로 드러난 외형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함축적 있는 언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상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죠. 시에서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향수해서 글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사, 즉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인데요. 이 서사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기에 해당되는 표현 양식, 즉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술자를 통해서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 구성 요소죠.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한다. 역시 형상화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허구의 세계라는 것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일, 일어날 듯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사에서 중요한 5가지 특징을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일단 허구다, 픽션, 허구지만 그럴듯하다, 개연성, 그 다음에 인생에서 사실이 전해주지 못한 어떤 진실을 추구한다, 진실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 있는 말하기가 아니라 산문, 즉 묘사나 서술, 대화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5번째 특징이 서사성이었다. 서사성이기 때문에 플롯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성이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학이 바로 서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 구성, 문체, 시점.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작품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일단 개념부터 얘기를 하자면 주제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에 해당되는 것이죠. 무엇을, 단지 재미가 아니라 무엇을. 그 다음에 구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배경을 뭘로 넣을 것이냐, 등장인물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부각이 되고 이 일이 먼저 있음으로 인해서 중심되는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섞어 넣는 것을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체는 작가가 언어로 표현할 때 독특한 자기만의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일 수도 있고 문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하게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야기할 때 분위기라든가 주제를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얘기할 때 어느 친구는 독특한 말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슬픈 이야기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바뀌는 반면 어떤 친구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약간 또박또박 객관적인 사실만을 중시하는 그런 문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가에게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중요한 특징으로 전달됩니다.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어느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개념인데요. 소설가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등장인물 혹은 주인공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관점을 갖게 돼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5살짜리인가 50살 드신 분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죠. 누가 아프다 혹은 비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외향적인가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고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서사에서 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서사에서 구성을 할 때 사건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죠? 단일 구성은 하나의 사건이 끝나면 그 소설로 끝나는 거죠. 주로 단편 소설은 단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 준 책 당신들의 천국 같은 장편 소설에서는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고 앞에 것이 뒤에 가서 물리기도 하고 또는 앞에 사건의 결과로 뒤에 사건이 전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이 된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면 인물은 같지만 어떤 주제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얘기하죠. 어떻게 한 단락으로 마치 열차가 쭉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병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건이 진행될 때 우리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일관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평면적 구성이라고 한다면 이야기하기의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뒤죽박죽 되거나 역순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액자 틀 속에 넣는 것처럼 거쪽에 있는 이야기에서 서술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서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 이유는 보다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성,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액자식으로 내가 본 얘기다, 들었던 얘기다, 언제 어디서 있었던 얘기다 이런 식으로 액자식 구성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구성의 단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왼손을 쫙 펴서 5개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발단에서는 배경을 소개해주고 인물도 소개해주죠. 전개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조금 관계 설정, 조그마한 사건들이 나오면서 뒤에 어떤 사건이 폭발할 수 있게 하는 복선 같은 걸 깔아주죠. 위기에서는 자그마한 갈등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이야기가 좀 복잡하면서 재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절정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작은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체와 어조는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서술을 해주고 뭐뭇은 뭐뭇이다라고 사건을 정리해서 서술해주기도 하고 구체적인 느낌을 주고 형상화하기 위해서 묘사, 마치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해주기도 하고 등장인물들 사이에 대화를 나눔으로써 둘의 사이가 어떠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어떤 주제가 제일 중요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어조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보여주는 게 어조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느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풍자적으로 보느냐, 뭐 해학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설이 있지만 해학적 어조, 풍자적 어조, 그 다음에 반어적 어조 같은 것을 주로 드는데요. 우리가 나눠준 프린트에 요 김유정 채만식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지금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보시고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애체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잘하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르만 벌어지는 몸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마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김유정의 봄봄에서 나오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나는 마름에게 들어가서 그냥 머슴살이 하는 순진한 총각이죠. 장인님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한 상태가 아니고 결혼시켜준다고 한 그 딸이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대서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순진하다.
뭘 좀 모른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의 유형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주요 인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전형적인 농촌 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긴 했지만 비판한다든가 멸시한다든가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안 됐다 하는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어적 어조를 살펴보면 거기서 운수 좋은 날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중략.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달개똥 같은 눈물이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듯이 제 얼굴을 주근이의 얼굴에 한데 부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이 소설의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꾼인데 아내가 굉장히 아파서 몸져 누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깐난배기의 아들이 엄마의 젖을 빨면서 울고 있죠. 그래서 김첨지가 일하러 나와서 오늘은 이상하게 운수가 좋아서 손님이 많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날 아내가 죽음을 맞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인 운수 좋은 날은 굉장히 반어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적 어조를 보겠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에서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화적대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은 정사. 오직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고 하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응? 제것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섭을 한단 말이요. 응? 자, 여기서 이 주인공이 윤직원 영감이 자기 손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대사를 인용했는데요. 이 일제 식민지에 정말 제국주의에 짓밟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윤직원 영감은 뭐라고 보냐면 태평천하다.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하여 주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놈이라는 식으로 우리를 비하하고 이 사람의 현실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 인물에 대해서 독자들은 읽으면서 공감을 하거나 아주 깊이 있게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거리가 떨어지면서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어조는 주인공에 대해서 풍자적인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조는 그 주인공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인물이라고 해서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와 계층을 대변해주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격을 제시할 때 우리가 채평천하에서는 윤직원 영감의 대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간접적인 제시라고 볼 수 있죠. 직접 제시는 서술을 해서 놀부는 마음보가 고약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놀부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간접 제시고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자들은 어떤 것을 읽을 때 더 공감을 느끼냐면 간접적으로 어떤 장면을 묘사해 주었을 때 그걸 감상하는 재미가 솔솔솔 나오고 기대도 하고 자기 머릿속에 상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사에서 성격 제시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양상이 있는데 김유정의 봄봄에서 내가 장인어른과 갈등을 처음은 내적으로 갈등을 느끼다가 나중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그런 갈등이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냐 외적 갈등이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 즉 주인공이 나가 되느냐 나 혹은 그녀가 되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이냐 아니면 중심 사건을 설명해주는 관찰자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점은 크게 갈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극이란 무엇인가? 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여주기의 양식이다. 보여준다는 것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냐면 이 보여주기 양식은 등장인물이 있고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이 돼요. 즉 설명하거나 배경만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등장해서 등장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오면 물론 모노드라마가 되겠죠. A와 B가 나와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며 갈등하고 풀어나가면서 이러면서 표현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예술의 대본이 되는데 연극과 영화 같은 종합예술의 대본이죠. 즉 곡이라든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고 이것은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여러 가지 행동 지시문이 있고 무대 해설이 있고 그다음 음향 효과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문학의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이라는 보여주기 양식은 주로 무대 위에서 현재화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에 가서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주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술이란 무엇일까요? 교술은 글 쓴 사람이 작가가 시적 화자나 서술자의 입을 빌지 않고 주인공의 입을 빌지 않고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쓴이가 겪은 구체적 사실 혹은 자기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줌으로써 독자에게도 이 같은 감동이나 교훈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교술의 특징이 자기의 고백적인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았다, 내가 이런 걸 느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술 문학을 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일기, 편지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썼던 그림 일기는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오늘 놀았다. 옆집 누구랑 놀았는데 참 재미있었다. 내일도 또 놀아야지. 혹은 나는 오늘 너무 억울했다. 엄마가 나를 야단쳤기 때문이다. 내가 하지 않고 동생이 한 일인데 뭐뭐 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뭘 느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기, 편지, 뭐 비평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고백적인 문학인데 물론 이것도 약간 구성을 넣어서 픽셔널하게 구성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교술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관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것이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르죠. 비가 온다라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일기예보가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했다 뭐 이렇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은 집이 낡았다 이걸 보고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낡은 집을 정치에 비유해서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길에서 거린을 봤는데 그 거린이 동전 한 잎을 구걸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소설처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술 문학이라는 것은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 되는 그런 갈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학에서 경기체가 악장, 가사, 가전체 소설도 다 교술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서를 노래했다기보다 경기체가에서는 어떠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직접 제시를 해주는 그런 주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교술이고요. 악장이라는 조선시대의 그 특이한 그 장르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일을 후대 왕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술이라고 볼 수 있죠. 가전체 소설도 소설의 전 단계에서 단지 재미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술 문학이라고 그렇게 갈래를 합니다. 자, 교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고대 수필
이라든가 가사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교술 갈래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단원에서 문학을 감상하고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학을 감상한다는 것은 그냥 책을 한 권 읽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배경으로 이 작품이 등장했는가, 이 글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인데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그 다음 독자들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무엇을 느끼고 어떤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학이란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의 관점에서 이 작품에는 어떤 언어가 쓰였고 어떤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를 해줌으로써 그 주제가 드러났고 자기가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에 참신함, 어떤 운율 같은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 작품 내부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감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크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의 입장에서는 크게 사회, 작가, 독자, 작품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보고요. 이 네 가지 관점은 또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 작품만 들여다보는 것은 내재적인 관점이고요. 그 작품 바깥에 있는 사회와 시대 배경이죠. 작가, 어떤 누가 표현했는가 하는 표현론이죠. 그 다음 독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읽고 감동하더라 라는 효용론적인 관점, 이렇게 나누어서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굳이 문학 작품을 싣고 읽고 밑줄 쳐가면서 분석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 앞으로 전쟁 겪을지도 모르는데 왜 전쟁 소설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시대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태어나서 아마 2060년을 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뭐 2000년, 2002년에 태어나셨다면 2150년을 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땅에서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보지 못한 시대, 혹은 내가 겪지 못했던 어떤 시절, 그것에 대한 다양한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들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겪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추체험해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아, 그랬겠구나라는 연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이러셨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할머니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겪지 못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공감대의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문학 작품이 하나의 구성 요소, 작은 것이 쉼표, 마침표, 느낌표, 혹은 이응과 리을과 미음과 혹은 아와 어와 오가 어떻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가. 그랬다와 그랬어, 그랬니, 혹은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니,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이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우리의 의사소통과 상상력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분석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저 읽고 나 읽었어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며 이것은 그 시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더 넓은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이 그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종탑 아래서를 배울 때 전쟁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난 남자애도 아닌데 왜 이걸 읽지? 그때 우리는 우리 삶과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소년 성장을 할 때 전쟁이라는 상황이 어떤 느낌을 줬고 나에게는 이 전쟁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고 그다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며 그다음 동시에 내 친구 중에서 나와 같지 않지만 다른 상황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그저 읽었다,
읽은 사람 손 들고 무엇을 읽으면 잊어버렸는데요. 이게 아니라 읽은 사람 읽었습니다. 그럼 읽었으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근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석 줄이라도 다섯 줄이라도 비평문을 쓰고 이 소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그게 사실이겠죠. 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이 소설에서 가장 감동 깊었던 것은 어떤 인물이다. 인물. 그 다음에 이 인물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지금 그 사람이 나라면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 혹은 내가 그 시대에 가서 그 사람이 되었다면 난 이런 점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와 연관지어서 감상을 하고 해석을 한다면 정말 최고겠죠. 이렇게 해서 글까지 남길 수 있다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학 교과서가 굉장히 까맣게 작은 글씨가 써 있을 텐데요. 혹은 뭐 노트북에 필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펜슬로 쓸 텐데 무엇을 쓰냐면 시험에 나올 것을 주로 쓰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받아 적고 이건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별표 크게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해석과 달리 나는 이것이 의문이다. 퀘스천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말풍선을 통해서 그려놓는 것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의 감상은 자기 처지에 따라서 자기 아이디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기본적인 틀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학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자기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고 정확한 시대를 알고 작가의 창작 경향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자기의 감상을 더 붙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하시고 옆에다 또 퀘스천 마크 다시고 질문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평.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이 국어교과서에 있는 139쪽과 141쪽의 도입 단계 그 다음에 204쪽과 205쪽에 있는 단원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질문할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문학작품 무엇인가요? 그러면 손을 딱 들고 네, 감자입니다. 왜요? 맛있으니까요. 혹은 네, 봄입니다. 왜요? 학교 가니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좋아하는 문학작품 무엇인가? 국어를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비극입니다. 좋아하는 문학작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상상력을 준 작품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율을 넣어서 암송하시는 시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수행평가로 10줄 이상의 시를 암송하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느낌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을 수행평가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생님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과제를 주지 않으면서 문학 시간에 꼭 이행해야 할 시 암송, 운율이 있는 노래하기죠. 그 다음에 소설, 이야기하기, 플롯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작가가 어떤 주제를 나타내려고 창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나.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내가 어떤 주제를 나타내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노래하기가 적당한가, 이야기하기가 적당한가, 보여주기가 적당한가, 혹은 교술관례로 직접 말하기가 적당한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이 이루어진 시대 배경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아닌 다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소설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대 상황과 사회 상황과 이런 것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평가할 수 있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5월 말에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분명히 평가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답을 자기의 생각을 써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서술형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죠. 자기의 생각 기준으로 여기 제시된 문학작품을 평가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요. 좋아요. 싫어요. 너무 길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문학에 네 가지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 같고 어떤 작가가 이걸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독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며 이 작품에서 사용된 어휘라든가 인물, 사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조화되어서 형상화되어 어떤 느낌을 준다. 내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평가된다. 이렇게 5가지 관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풀어보시고 서정과 서사 갈래에 대해서 정답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